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명 씨가 제보자 이 씨, 알파벳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명태균 씨가 협박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내용 잠깐 듣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 듣고 끝끝내 말한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점지 갔어. 지금은 김영수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겠다 했거든. 내가 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대로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가 간에 그건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내 가만히 놔둬놨는데 다 터잡고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와 이 씨가 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이제 그때는 같은 캠프의 이제 회계 책임자였죠. 이 씨와 통화한 내용이었는데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통화가 있기 8일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 옮겨서 경남 김해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상황도 사실 앞서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제 사전에 입수하고 명태균 씨가 지역구 이동을 빨리 하라고 관여한 정황을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개월 됐다. 내가 방향을 다 가르쳐 줬는데 끝끝내 말을 안 듣고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 영웅이다 였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서야 가서 이렇게 됐다라는 맥락이에요. 맥락을 따져보면. 근데 보면 3개월 됐다는 거는 그 전에 내가 컷오프 된다는 정보를 알았다는 추측이 가능한 지금 통화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이게 왜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예요 했는데 가장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월 2일에 경남 창원 의창 김해갑 경선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녹취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핵심은 까발리겠다. 핵심 전체적인 까발리겠다. 맥락부터 보면 사실 그 얘기가 돼요. 이건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즉 창원 의창 말고 김해갑으로 험지인 갔으면 나았지. 이건 김해갑의 공천 컷오프가 확정된 거를 미리 한 뒤에 알파벳 이 씨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 측에 진즉 내가 시킨 대로 했어야지 안 해서 컷오프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나온 말이에요. 미리 결정됐었는데 왜 안 됐냐.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를 협박해서 그러니까 다 까발리겠다고 해서 대통령과 여사 측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냥 본인에게 맥락으로 얘기하면 본인에게 쫄아서 조금 늦게 이게 결정이 된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마 이모 씨한테 알파벳 이 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여기는 김영선 전 의원은 너무 일찍 컷오프가 결정됐어. 당무감사 이런 점수가 안 좋아서 결정됐는데 내가 여기까지 막아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 김영선 전 의원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맥락으로는 보여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과 여사를 협박할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실제 이 통화가 있은 며칠 뒤에 2월 26일이죠. 며칠 뒤에 3월 2일 날 김영선 전 의원 컷오프가 발표돼요. 그리고 이때 내가 다 까발리겠다고 했었는데 까발리겠다는 행동의 일환으로 2월 29일 날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의원들과 만나잖아요. 그때 폭로를 위한 딜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이 공유돼 있는 사실 아닙니까? 네. 이준석 의원 측은 물론 폭로할 만한 거리가 아니더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굳이 그날 칠부에서 만난 거는 폭로를 위한 자리였다라는 게 여러 증언으로 일단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까발릴 것을 뒤에 까발리려고 시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도한 내용이 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은 뭐 조언 정도로 본다.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만 다른 쪽에서 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여러 녹취에 나온 걸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 한 번은 되기한 공천, 이건 22년 보궐이죠. 되기한 공천에 명태균 씨가 힘을 써서 실제 공천을 받았고 24년, 그러니까 올해 공천에서는 사실은 여사가 다른 사람을 공천 주기 위해서 한 번 줬던 김영선 전 의원을 교통정리해서 처음에는 김해갑으로 가라. 나중에는 김해갑도 일단 차원우측에서 빼냈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는 여기는 그런 식으로 된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진우 기자를 만나서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는 여사가 단수 공천 안 돼요. 거긴 경선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사랑 그 명태균 씨가 그렇게 여사가 얘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사가 왜 공천 얘기를 명태균 씨랑 합니까? 그거 자체가 부적절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 봐도 이미 여사는 공천 개입의 의혹이 짙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 녹취만 봐서는 그렇게 단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제가 정치권에서 실세가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명태균 씨를 이번에 뉴스토마토의 일련의 단독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그 이름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파악을 해보게 됐는데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고 뭘 알고 있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의원일 겁니다. 그 칠불사에서 실제로 만났잖아요. 네. 뭐 얘기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한밤중에 그 천하람 의원이 삽질할 때 같이 옆에 사진도 찍혔죠. 그러니까 잘 알 텐데 그 이준석 의원의 얘기가 뭔가 들었는데 완결성이 떨어졌고 그런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그 날짜가 2월 29일에서 3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입니다. 열흘 전인 2월 19일에 개혁신당은 빅텐트라고 하는 걸 쳤다가 텐트가 찢어져요. 2월 10일에 그 빅텐트를 치겠다고 합의를 했다가 2월 19일에 이낙연 총리 쪽 세력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이 합당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면서 빅텐트를 걷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에서 3월 1일로 넘어갈 그 당시에는 개혁신당은 국회 한석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칠불사에서 명태균 씨를 만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만났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 당시 이제 천하람 위원장 만났는데 뭔가 지금 이런 그 녹취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면 저는 개혁신당이 그런 거 기자회견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본인들도 당선이 안 되게 생겼는데 치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에서 뭐라도 했겠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녹취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박 소장님도 오랫동안 취재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저도 이제 출마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총선 한 1년 정도 남겨놓고부터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내정됐다고 해요. 6개월, 뭐 100일 이렇게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한데 나는 뭐 그 중앙의 요로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이미 뭐 확답을 받았다. 여기는 다 내가 되게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합하면 아마 국회의사당을 한 10바퀴 돌고 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말만 가지고는 지금 알 수가 없다. 저는 일단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22년 때는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고 그리고 올해는 처음에 나왔던 의혹 뭐냐면 여사가 여긴 빠지고 지원 방안을 줄게라는 건 어디야? 김해갑입니다. 김해갑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험지예요. 계속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를 거기에 공천 줄게가 아니라 일단 핵심은 창원의창에서 나가. 넌 한 번 줬잖아. 요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전 여사의 교통정리가 24년에는 공천 개입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김해갑에서 못 받았지 않았어? 이미 창원의창에서 빼낸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이건 제가 모르고 들은 얘기인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주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 검찰총장도 그러니까 그 부장검사가 현직 시절에 뭐 뼈를 묻겠다는 문자를 지역구에 보내서 징계가 얘기됐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주기에는 너무나 안 맞는 무슨 검사 전성시대냐 이런 말이 나올 거지만 그분도 어차피 못 받긴 했어요. 다른 분이 받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실은 명태균 씨가 녹취록이나 또는 본인이 했던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약간의 과장이 있다고도 봅니다. 대통령이 뭐 나한테 여사가 꼼짝 못해 이런 취지의 말들은 과장도 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공천을 22년엔 주고 24년에는 교통정리가 되는 것이 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 나오고 또 말에 나온 것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심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2024년 공천은 자 김영선 전 의원 하위 10% 안에 들어서 원칙대로 컷오프 됐잖아요. 누가 뭐 외부에서 공천 개입을 했고 그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김영선 전 의원 어떻게든 어디 뭐 다른 데 옮겨서라도 공천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상민 전 검사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마치 정치활동을 할 것처럼 이렇게 암시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큰 논란을 빚었고 그때 현직 검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감찰도 받았지 아마. 그래서 그분도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어요. 24년 공천에서 그 김영선 전 의원이나 그 경쟁자는 다 원칙대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2년 공천 그것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그 회사 보면은 과거에 김영선 전 의원이 사내이사로 등기도 됐었고 심지어 대표이사로 등기도 됐었잖아요. 그 회사가 나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면 심지어 창원 의창구로 본점 소재지를 옮깁니다. 그 정도로 밀접한데 이 미래한국연구소라는 회사가 2021년 4월이 되면 그 경남 지역에서만 무슨 뭐 여론조사 이런 걸 수행하던 회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모 경제지와 공동으로 의뢰를 해서 그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전국 단위 정례조사 ARS를 의뢰를 하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그 당시에 영선이었는데 2021년 4월 5일에 처음으로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국 정례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5월 6일에 이제 언론에 구체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밝히니까 5월 8일인가에 실시된 첫 조사에서 이준석 전 의원을 처음으로 당대표 후보군에 넣고 ARS를 돌립니다. 그랬더니 2위로 나와요. 나경원 전 의원하고 당시에 오차범위 내에서 2위. 그 다음에 한 주 뒤에 또 한 번 돌리니까 그때는 오차범위 내에서 1위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이준석 돌풍이 분 겁니다. 그래서 6월 11일에 당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전 의원은 그 당시에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회사가 의뢰해준 여론조사 덕분에 정치적 수혜를 입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럼 무관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공천은 다른 방향에서의 외부의 개입인지 혹은 이 과거의 어떤 정치적인 보은에 대한 것인지 이것은 좀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굳이 이준석 의원을 실드 칠 그런 건 아닌데 뭐 다른 민주당도 똑같고 그런데 상황을 보면 그래요. 이준석 의원이 5월 9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명태균 씨의 전화번호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든 친분은 그때부터 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그때 처음 받으니까. 그리고 방금 PNR 조사 얘기하셨는데 저도 PNR 조사 그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보도를 해서 쭉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5월 9일에 2등을 하고 5월 16일에 처음으로 1등을 합니다. 머니투데이가 의뢰하고 미래한국연구소가 같이 의뢰했던 조사인데 근데 단지 당시에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윈지 컨설팅 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5월 15일 내외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MBS 조사는 사실은 좀 더 신뢰를 받는 조사인데 거기에서도 1등을 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PNR 조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전에도 제가 사실 그 내용은 그 전부터 조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원래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혁 소장파에서는 김웅 의원을 밀었어요. 근데 김웅 의원이 두각을 확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그 전에 4월 말부터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하면 되겠는데 이준석 의원이 당시 뭐 후보죠. 대표가 되면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면서 두각을 확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월 초부터 그때 막 이미 떴어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때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이준석 당시 후보를 뭐 불러서 얘기도 듣고 또 그때 개혁신 그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소장파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이준석을 밀까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원에서 선수 교체가 된 거죠. 그 시기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왜 얘기를 안 하냐. 대통령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건 스탠스가 약간 꼬였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얘기했는데 다른 방송에서. 그건 왜냐면 저는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BA가 이준석 천하랍니다. 네. 사실 뭐 성정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취재할 때 뉴스토마토 첫 기사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취재 과정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놓고 본인이 거기서 나오는데 물론 BA로 익명으로 나오지만 나오는데 거기서 그거 맞아라고 하기엔 예매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익명으로 나올 게 아니라 A, B가 실명으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익명으로 갔다라는 거는 물론 명태균 씨와의 뭐 친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밝히지 말아달라. 그리고 다시 왔을 때는 난 아니야라고 하는 그 취재원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음악 큰 거는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다시 그때는 내가 말이 좀 잘못 나갔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리고 당사자들은 좀 말을 당사자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솔직히 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게 진실이다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그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근데 사실 짧게- 네. 본질은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검찰이 지금 경남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의심하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명 씨가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어떤 역할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명 씨는 어떻게 공천을 줬을까?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거고 이 공천을 누가 줬을까? 그게 그러니까 명 핵심이죠. 씨에게 누가 이것을 이런 힘을 줬는가에 대한 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보태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21년 6월 전당대회 당시에 이른바 새보계,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단계에서는 김웅 의원을 그 당시에 소위 초선 당대표론이라고 해서 초반에는 밀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떴었던 것도 맞는데 이준석 의원이 빵 뜨게 된 계기는 그 PNR 여론조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이준석 의원이 처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아니 국회의원 한 번 안 했는데 이러면서 많이들 의구심을 가졌는데 PNR 여론조사가 처음 2번이 딱 나오면서 하면서 이게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조사들은 밴드웨건 효과, 악대차 효과라고 그러죠. 누가 한번 이제 1위로 나와서 대세몰이가 되고 그걸 인해서 쭉 대세가 더 강화되어가는 그 효과의 일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아마 박 소장님은 이걸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2002년에 노풍이 불 때요. 광주 경선을 승리했잖아요. 2002년 3월에. 당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PK 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민주당원과 그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아서 그 광주의 위대한 선택 덕분에 노풍이 불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사실 그 노풍이 부는 계기가 된 광주 경선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광주 경선이 3월 16일이었고 3월 13일에 SBS하고 문화일보가 그 당시에 테일러 넬슨 소프레스 TNS라고 하는 회사에 의뢰한 그 여론조사가 문화일보에 보도가 돼요. 거기에 노무현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를 1대1로 가상대결을 붙였더니 노무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인재가 아니고 노무현으로 해도 상대가 되네? 하면서 그때 노사모는 광주에서 그 신문을 복사해가지고 막 그 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게 광주 경선에서 1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1위가 나오는 그 여론조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뭐 선거에 관해서 귀신이라면 귀신으로 불리는데 그 PNR 여론조사의 가치가 어떤 건지 본인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맥락을 따져보면 그 당시 공천에서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 보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이준석 의원 본인이 의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제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 덕분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치면 정치적으로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이사도 했던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천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의중이 작용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준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고 공관위원장이 일임을 했기 때문에 내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공천이 김영선 의원이 원래 오래 쉬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공천이 된 것이 그러면은 그런 여론조사에 어떤 덕택이 있었기 때문에 공천 받는데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조사 기간가 보면 그 5월 9일 날 21년 5월 9일 날 전화번호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PNR 조사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밴드웨건 효과의 후풍을 좀 느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친분도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22년 6월 공천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줬을까? 물론 그때 당대표였어요. 근데 그 녹취에 나오잖아요. 이준석에게도 전화하고가 아니에요. 대통령에게도 전화하고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내가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억지로 약간의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억지로 이게 노출될 거를 염려하고 한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준석 대표라기보다는 여사나 대통령의 힘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그 여론조사 덕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받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신청하는데 공천도 안 주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사람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천을 안 주려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거고 물론 만약 공관위에서 왔는데 그거는 공관위에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창원의창에 김영선 그때 7개 지역구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이 볼 것도 아닌데 창원의창에 뜬금없이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 의원이 이분은 아니야. 너무 한물 갔어.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분이야. 그래서 안 말렸다. 이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제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되게끔 한 힘이 이준석일 거냐? 저는 사실은 여사의 힘이 더 크다. 이거는 명태균 씨 녹취도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으면 뉴스토마토가 특별히 이준석 의원을 보호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녹취록이 그것도 나오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보도에 명 씨와 매우 가까웠던 D 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7불사 회동에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정치자금법 수사가 지금 검찰이 성관이 신고받아서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명태균 씨가 낌새를 차리고 세컨폰을 만들었다. 전화기를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의 걸 옮겨놨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젠가 써먹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D 씨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통화 메시지들은 그 명 씨의 휴대전화 세컨폰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내용들이 밝혀질 경우 굉장히 정부의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명태균의 이제 캐비넷이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면 공천의 근거가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더 이제 뭔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녹취에 따르면 사실은 명태균 씨가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김영선 전 의원이 처음엔 창원의창 그 당시는 의원이죠. 창원의창. 그 다음엔 김해갑이라도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일찍 결정된 건데 지금까지 나 때문에 이거를 내 힘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여사가 내가 폭로할 것들이 다 까발려지는 게 까발릴까 봐 두려워서 진즉 컷오프를 얘기를 안 한 거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더는 못하겠다. 뭐 이쪽이 더 완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봐서는 명태균 씨가 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도 많아요. 그래서 전 일부의 과장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혼자 캐비넷 만들고 혼자 다른 폰 만들고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DC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명태균 씨로부터. 전원이죠. 네, 들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과장도 일부 있다고 보지만 그 과장 안에는 본질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최소한 여사의 공천 개입은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명태균 씨가 과시 욕구도 좀 있는 인물이라고 평해 주셨는데 저도 여의도에서 그런 과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한 트럭 만나봤기 때문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뭐 팩트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할을 못했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가 이 공천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2024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는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결국 못 받았잖아요. 칼같이 그냥 컷오프 당했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시작할 때 그 김대남 상임감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 공작이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한 당대표 경선에서도 안 통했잖아요. 지금 그게 현재 국민의힘이 그 변화해가는 방향이거든요. 즉 과거같이 옛날에 우리 뭐 그 80년대나 90년대 시절처럼 공천 이런 것이 다 뒷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논의되는 것이 공식적인 결과가 되고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 체제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당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꾸 이제 이번 올해 공천에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처음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공천 개입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24년 공천은 교통정리라고 봐야 돼요. 여사가 곧 교통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친분 있던 여사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그냥 그 정도 관계였던 거죠. 여사한테는 22년에는 줄만한 거였지만 이미 뭐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알고 보니 그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었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창원의창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나가면 후보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잖아요.
이걸 김영선 전 의원한테 두 번씩이나 줄 필요는 없어라고 해서 그 전에 물론 책상인 명태균 씨가 부탁도 했겠지만 그거를 이제 덜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김해갑으로 가. 그럼 내가 지원해줄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는 일단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나오잖아요. 누군가의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사의 공천 개입은 공천이라고 하면 무조건 당선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사가 교통정리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빠진 다음에는 신경을 안 쓴 거죠. 왜냐하면 창원의창에서 그 전 의원이었던 현직 그 당시에는 현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의원을 빼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김해갑까지는 책임 안 졌다. 그렇게 보는 게 이 그림을 좀 저는 합리적으로 보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국민들은 책사든 뭐든지 간에 어떤 공식적인 공적인 직책을 지니지 않고 있는 명태균 씨가 그것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뭔가가 교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천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소통이 있었다. 뭔가 얘기가 있었다. 얘기가 나눠졌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도 할 거고 특검법도 계속 뭐 재표결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실을 많이 부인했던 명태균 씨가 주진우 기자한테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여사랑 텔레그램 한 건 본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진우 기자한테는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수 공천 안 된다 거기에. 거기가 뭐 정확히 김해갑인지 창원의창인지 모르겠어요. 좀 김해갑으로 보이는데 단수 공천 안 된다 경선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재발견돼야 될 장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나왔던 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서 단문 안 한 그 논란 있잖아요. 일심 논란. 예, 한동훈 대표가 텔레그램 문자 5번 받았는데 5번 다 의례적인 단문조차 안 했잖아요. 그 장면이 이 상황에서 재조명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니 전략이 어차피 아니고 지금- 팩트를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지금 팩트인데 그러니까 뭐 여사 대통령실 김대남 행정관부터 지금 뉴스토마토 계속 나오죠. 또 JTBC도 뭐 도이치모터스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는 잘해왔다. 요건 괜찮은 전략이에요.